미국 샌안토니오에 있는 트리니티 대학의 한 방송사 인터뷰 현장. 미국의 경제학자로 있는 한 남성이 뜬금없이 한국을 언급하며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던 수많은 유럽인들은 미국 경제학자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웅성거리기 시작하는데요. 저명하기로 소문난 이 미국인 경제학자는 대체 한국에 대해 어떤 언급을 하고 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는 미국 맨하튼에 사는 엘리자베스 로페즈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프로그램 개발자로 일하고 있고 또 제가 하는 일을 무척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태어난 저의 조국인 미국에 대해서만큼은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중심에 있다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겉으로 세계 다양성을 표방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백인 우월 사상에 도취된 유럽인들에게나 통용되었기 때문이었고 갈색 눈의 검은 머리 동양인들에게는 절대 예외였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모두 미국인 국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의 친할머니는 동남아시아계 분이셨어요. 미국인 친할아버지와 혼인하시고 미국에서 사셨던 거였죠. 친할머니의 유전자로 인해서 제 외모는 완벽한 미국인들과는 조금 다르게 동양인의 생김새를 가지고 태어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김새로 인해서 어릴 때부터 저는 많은 차별을 받아야 했어요. 엄연히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 국적을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불합리한 대우를 받으며 미국 땅 아래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생김새가 다르다고 해서 저를 은근히 깔보거나 하는 일은 다반사였고 거리에서도 제 어깨를 일부러 강하게 치고 간다거나 하는 차별들이 일상이었죠. 그리고 이런 일들은 저의 동료였던 다른 아시아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나마 저는 미국 국적을 가졌던 미국인이라 덜 심했다고 생각해요. 타국에서 왔던 아시아인들은 눈에 띄게 차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저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들을 몇 번 마주하게 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상하게도 아시아인들 중에 유독 한국에서 왔다는 사람들만은 유일하게 차별을 겪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물론 미국 사회 전체가 그랬던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제가 다니는 회사 안에서만큼은 한국인들은 차별 대상에서 제외되었죠. 그 한국인들은 언제나 회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일들을 수행하는 일에 항상 포함되어 있었고 회사의 승진 명단에도 매번 한국인들이 늘 1~2명 포함되어 들어가 있었어요. 아시아 사람이면 그렇게 차별하는 미국 사회에서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 건지 참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아시아 사람들은 핵심적인 일을 맡지도 못했고 승진은커녕 회사에서 차별당하며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인데 대체 왜 한국인들은 여기에서 배제되고 늘 회사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로 인정받고 있던 것일까요? 저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안 궁금할 수가 없죠. 저 역시 어릴 때부터 동양인의 생김새를 가졌다는 이유로 온갖 핍박을 받으며 성장해왔고 나이를 먹고 현재 시대에서는 전보다 덜하긴 하지만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백인들이 많았으니까요.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한국에 대해 알아보려고 노력도 했었지만 거짓된 자료들과 섞여 있는 인터넷 환경에서는 왜 한국인들의 무엇이 다르기에 회사에서 이런 극진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회사 일로 미국 샌안토니오에 있는 트리니티 대학에 가야 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현 대학과 저희 회사가 업무 파트너로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미국 경제학자가 인터뷰하는 모습을 우연치 않게 볼 수 있었는데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던 저는 이 경제학자분의 입에서 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가던 길을 멈추고 인터뷰를 지켜보게 되었죠. 이날 인터뷰를 했던 사람은 미국의 경제학자인 제로드 클락시라는 분이셨는데 기업 경영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었던 인물이라고 하더군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제로드 클락시의 조언을 구하고 경영에 임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진행자는 클락시에게
당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기업 경영의 철학에 대해 많은 세계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현 시대를 넘어 다음 이 사회를 이끌어갈 민족성을 가진 국가는 어떤 국가가 있겠냐는 질문에 정말 뜬금없는 답변을 해서 주변을 놀라게 했었습니다. 이 질문에 너무 당연하게도 현재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미국이라는 답변이 나올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었지만 경제학자인 클락 씨의 입에서는 너무 생뚱맞게도 미국이 아닌 한국이 될 것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이 답변에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진행자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인지 또 한국이 어떤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해달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죠. 이내 클락 씨는 상기된 표정을 하면서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나라를 이끌어온 한국인들에 대해서 아주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라면 아마 그들의 대단함을 넘어 두려움을 갖게 될 정도라고 했는데요. 한국은 6.25 전쟁 이후에 당시 농업사회 중심으로 교육 수준은 엉망진창의 수준에 가까웠으며 이를 보던 세계인들도 과연 이 나라가 한국가로서의 부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들 만큼 피폐했던 국가였다고 말했죠. 그러나 반세기 만에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농업사회에서 완벽하게 산업 중심의 사회로 탈바꿈했으며 빠르게 성장했다고 했습니다. 역사상 지난 시대와 다르게 많은 전 세계 국가들 역시도 발전을 거듭해왔는데 우리 미국을 포함하여 영국, 독일, 프랑스와 같은 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도 발전에 발전을 거듭했다고 하더니 그러나 이런 세계 국가들이 이런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 충분한 시간은 무려 1세기가 넘어가야 했다며 50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한국은 단 40년 만에 이 모든 걸 해냈다며 역사적으로도 이런 나라는 없었다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증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 세계에서 탑에 꼽히는 한국의 기업들이라고 했는데요. 이 기업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지난 4, 50년 전에는 이 기업들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기업들이라 말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전쟁 이후 수십 년간 일본의 지배 아래 식민지화되었는데 당시 일본은 한국인들에 대한 기업 운영은 물론 교육마저도 허용하지 않고 제약당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단 하나도 없었지만 지금의 한국을 보면 전 세계 산업 부문에서도 수십 개에 이르는 품목에서 세계 인류 수준에 도달해 있고 실제로 어떤 분야에서는 세계 1위로 단연코 넘볼 수 없는 상위 레벨에 있다며 사회가 전반전으로 발전하는 시기에 한국은 유독 모든 국가를 통틀어 2배에 이르는 굉장히 믿기 힘든 속도로 성장하며 성과를 이뤄낸 것이 바로 지금 자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한국의 민족성으로부터 나온 거라며 한국을 극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민족성에 대해서 더 깊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의 특징은 극단적일 만큼 한 몸으로 움직인다는 것에 중점을 두었어요. 역사적으로 뼈 아픈 시기를 겪었던 한국인들은 그들의 피에 끈끈한 민족애가 흐르고 있고 국가의 어려움이 닥쳐오면 한국인들은 빠지지 않고 국가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한 몸이 되어 움직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IMF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했죠. IMF를 겪는 국가들은 거의 도사하기에 이르고 나라가 급격하게 추락해버리고 말지만 한국은 한국인들이 모두 한마음이 되어 금 모으기 운동을 시작해 결국 가장 빠른 시기 IMF의 위기를 극복해낸 나라이기도 하다면서 이런 게 가능할 수 있는 나라는 장담컨대 유일하게 한국만이 가능할 거라고 이야기했죠. 한국이라는 공동체는 개인마다 다양한 개성과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여타 국가와 다르지 않지만 문제가 발생하거나 의기투합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면 정말 특이하게도 강한 애착심과 뭉치려는 한국의 공동체 DNA가 흘러나오면서 하나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가 보기에 폐허 수준에 가까웠던 이 작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다시 일어나기 어려울 거라고 여겼지만 한국은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부자 나라로 손가락에 꼽히는 초강대국으로 성장해 버렸으니
이걸 어떻게 사실 설명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한국은 정말 대단하면서도 두려울 정도로 무서운 나라라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앞으로 다음 세대에 전 세계를 이끌어갈 민족성을 가진 나라를 굳이 뽑아야 한다면 자신은 의심의 여지 없이 한국을 선택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고 일상적인 것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놀라움으로 다가온다고 했는데 세계적으로 저명한 미디어인 BBC에서조차도 한국의 유독 빠른 속도에 대해서 극찬한 바 있다고 했어요. 전쟁으로 피폐해진 국토를 다시 경제대국으로 일으켜 세우는데 한국의 빠른 속도와 습성은 한국에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모든 면에서 빠른 이 속도로 인해서 실제로 한국이 무려 매년마다 30에서 40%의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거듭해 왔다는 것이 현실이었기 때문이었죠. 일부에서는 이런 빠른 문화가 오히려 서투르고 완벽하지 못할 수 있기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며 다수의 경제 분석가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들도 있긴 했었지만 이들의 주장이 무색하게도 한국은 정말 극단적인 시간에 놀라울 정도의 경이로운 경제 성장을 완벽하게 해버렸기 때문에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가전기기와 유조선, 반도체 산업 부문에서 전 세계를 주름잡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로 완전하게 자리 잡았고 특히나 한국의 이 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우리 미국보다도 무려 4배 빠르고 아시아 강대국이라고 말하던 일본보다도 3배 이상 빠른 수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때 전 세계를 휘어잡았던 일본의 전자산업 기업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트렌드에서 뒤처지기 시작했고 한국은 전자산업 부문에서 일본을 압도하며 선두자리를 꿰차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세계 전자산업 5대 생산국 순위에서 한국은 단연 정상에 위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 세계를 주름잡던 일본은 현재 순위에서 한참 밀리며 낙후되기 시작했는데 이걸 숫자로 비교했을 때 일본에서 대표되는 8개 전자산업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모두 합치더라도 한국의 삼성전자 1개 기업의 영업이익의 20배가 차이가 날 정도라고 했죠.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일본도 엄청난 경제대국이라고 말하는데 대표되는 8개 기업의 영업이익을 모두 합쳐도 한국의 하나의 기업 영업이익의 20분의 1밖에 안 된다니. 정말 한국은 어떤 나라인 건지 대단하다 못해 이 모든 게 그냥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였죠. 클락 씨의 인터뷰 내용들을 보고 나니까 실제로 회사에서 한국인들의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회사에서 다른 아시아 국가 사람들은 그렇게 차별하면서 유독 한국인들에게만큼은 그러지 못하는지 저는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유일이라는 타이틀이 많은 국가가 또 있을까요? 한국은 식민지 경험을 했던 국가 중에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국가이며 타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했던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강대국가로 발전한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한국만의 특별함 때문이었을까요? 회사에서 유독 한국인들에게 어쩌지 못했던 이유 말이죠. 실제로 한국인들은 조금 다른 면모를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트리니티 대학에서 클락 씨의 인터뷰 내용을 듣고 공감했던 것이 바로 민족성이었는데요. 회사에 있던 한국인들에게서 제가 가끔 눈에 띄게 와, 이건 정말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던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였죠. 강자에게는 엄청나게 강하고 약자에게는 지나칠 정도로 관대한 면모를 보이는 모습들이었죠.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왔던 직원들은 미국이나 프랑스, 영국과 같은 강대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일단 자신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처럼 여겼고 아부 떨기에 바빴지만 한국인분들은 달랐거든요. 그들과 마주해도 기죽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서 이익을 가져오곤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국가는 단 하나도 없는 것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이러한 특징은 정말 특별하다고 느낄 수 있었어요. 실제로 회사에서 한국인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특별한 발견이었죠. 한국인들은
동남아 국가 사람들이나 인도 등 아시아계 사람들을 대할 때와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의 강대국 출신의 사람들을 대할 때의 태도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가끔 문화의 차이 때문에 아시아 출신 동료들이 한국인들에게 다소 무례한 행동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그런 행동들을 만났을 때 정말 아무렇지 않게 그저 호쾌하게 웃어넘기며 늘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거든요. 하지만 강대국 출신의 동료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면 한국인들은 절대로 그냥 두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은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늘 자신감 있는 태도로 요목조목 명분을 내세우며 끝까지 항의했었고, 이런 한국인들을 잘못 건드렸다가 오히려 회사에서 징계를 받게 되는 유럽인들도 있을 정도였어요. 그렇다 보니 결국 회사의 주최국인 미국인들조차도 회사의 모든 우선순위와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었지만 한국인들만큼은 절대 쉽게 건들지 못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언어 습관도 정말 특별하고 신기하게 느껴졌었는데요. 사실 저는 한국 드라마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어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있었습니다. 쓸 줄 몰랐지만 들을 수는 있었죠. 회사의 로비에서 가끔 커피를 마시다 한국인들끼리 뭉쳐 대화하는 말들을 엿들었던 적이 있는데 정말 흥미로웠어요. 요즘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하는데 미국은 아직도 인종차별이 많은 것 같아. 근데 아까 우연히 어떤 일본인이 베트남 출신 꼼씨에게 뭐라고 하는 것 같던데. 대체 왜 그런 거래 몰라. 그 일본인 여성 미국한테 엄청 아부떨고 동남아시아 분들에겐 엄청 시비 걸고 다니더라고. 혹시 어떤 대목에서 제가 한국인 분들의 대화에서 흥미로움을 찾았는지 느끼셨나요? 한국어를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인들은 상대적으로 약소국 출신의 사람들에게는 존칭을 사용하고 이들에게 차별을 하는 국가의 사람들은 그냥 막 불렀습니다. 보통 대부분 국가의 사람들은 한국인들과 반대되는 언어 습관을 가졌는데 한국인들의 이런 언어 습관은 정말 특별했죠. 사실 원래 인간이란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하게 하는 태도는 당연한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어떻게 된 게 약자에게는 관대하면서 강자에게는 강한 태도를 보일 수가 있는지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한국인들과 비교되었던 건 앞서 한국인들이 이야기했던 외형적으로 가장 비슷한 일본인 동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인간의 본능을 그대로 학습하고 있었어요. 전형적으로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했거든요. 일본인들은 동남아나 인도 출신 등 자신들보다 약소국 출신이라고 생각되면 곧바로 자신보다 아래라고 생각했고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서양인들이 모여 뭔가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 어떻게든 그 대화에 끼어들어 보려고 애쓰며 아첨하는 모습을 종종 보였습니다. 서구권에 있는 강대국 출신의 동료들은 그런 일본인들을 무시하며 비아냥대기도 했지만 일본인들은 그런 대우를 받고도 늘 비굴한 태도를 유지했죠. 저는 이러한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보고 굉장한 흥미를 느꼈고 도대체 한국인들의 자신감의 근원이 무엇인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 다니면서도 한국에 대해서 공부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한국의 문화 역사, 미래 등등 이건 그냥 단순한 저의 호기심에서 시작된 일이었지만 정말 특별하게도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한국은 엄청나게 인상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샌안토니오 브리니티 대학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모두 사실이었다는 것이 느껴질 때마다 팔에 소름이 돋으며 머리가 쭈뼛 섰습니다. 한국은 역사가 짧은 미국과는 다르게 한국은 5,000년이라는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찬란한 역사를 지내왔던 나라였습니다. 한국은 지난 역사에서도 타국으로부터 많은 침략을 받아왔었던 나라였고 당시에도 지금과 다르지 않게 작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 작은 영토와 작은 수의 국민들은 한국을 점령하기 위해 침범해왔던 정말 수십 배 큰 대국들의 도발에도 단 한 번도 쉽게 영토를 뺏기지 않았고 그런 대국들도 한반도만 갔다 하면 진땀을 흘리고
패배해야 했던 역사적인 기록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 기록들을 보면서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한국인들의 강한 정신력과 대범함은 오래된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온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아주 인상 깊었던 내용도 있었는데 일본이라는 국가가 한국을 지배했던 시기였습니다. 일본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면서 중국까지 완전히 지배했던 적이 있었죠. 그러나 일본의 침략에 이은 지배 아래 보인 두 국가의 행동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본의 침략 때문에 중국은 한국인들에 비해 1000배나 넘는 사람들이 희생당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중국인들은 일본인들의 만행에 대해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저 공포에 떨며 숨기에 바빴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사실 중국을 겁쟁이라고 비난할 수만은 없었죠. 왜냐하면 일본이 여러 나라를 침략했던 제국주의 시대에는 다른 서양 국가들 또한 여러 식민지들을 만들었고 식민지 국가의 사람들을 착취하고 학대했는데 대부분의 지배를 받아야 했던 국가 사람들은 중국인들처럼 아무런 저항도 못한 채 당하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서도 한국인들만은 달랐습니다. 한국인들은 일본이 그들을 점령한 수십 년 동안 정말 끝도 없이 일본에게 저항한 민족이었거든요. 한국인들은 일본 군에 의해 뾰족한 날이 달린 도구들을 전부 뺏긴 상황에서도 농기구를 들고 일어나서 죽기 살기로 일본 침략자들에 맞서 싸웠고 식량을 강탈당해 굶주려야 했던 순간과 한글 사용 또한 금지되는 와중에서도 끝까지 군사훈련과 한글 교육을 게을리하지 않았었죠. 오히려 일본을 상대로 계속해서 게릴라전과 일본 주요 인사, 암살 작전을 펼침으로써 일본을 끈질기게 괴롭혔다고 합니다. 이들은 내 나라와 가족들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 하나만으로 수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끝까지 침략자에 맞서 싸웠고 결국 일본은 식민지배 시절 한국의 국토를 침략했던 강자의 입장에 있으면서도 그런 한국인들로부터 수많은 희생과 패배를 맛봤어야만 했다고 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들은 그다지 이득이랄 것도 없는 수준의 성과를 거두고 한반도에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점령 초창기에 한국으로의 파견을 원하는 일본군들은 상당히 많았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군들은 한국인들의 끈질긴 저항과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에 겁을 먹고 한국에 파견되는 것을 꺼렸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모진 고문에도 절대로 기죽지 않는 한국인들을 보고 두려움에 떨며 날이 갈수록 한국의 게릴라전에 연전연패했다고 합니다. 한국과 중국의 이런 상반되는 역사를 보고 왜 중국인들이 한국의 문화를 뺏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앞서 말했듯 중국은 한국과 다르게 여느 피지배국들처럼 일본의 저항, 한번 제대로 못해본 채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했거든요. 이건 그들에게 있어 엄청난 수치였던 것이죠. 시대가 현대화되어 가고 지난 역사가 묻혀가고 있는 이 시점에 중국인들은 중화 사상을 내세우며 뒤늦게 자신들의 위대함을 세계에 퍼뜨리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좀 도를 넘어서는 수준에 이르렀죠. 실제로 저희 회사 중국인 동료 중에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월드클래스로 있는 대한민국 손흥민 선수를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라고 우기기까지 했으니까요. 뭐 이해는 됩니다. 이런 한국의 모든 것들을 자신들이 갖고 싶을 만큼 대단한 업적들이었으니까요. 이렇듯 한국은 지배 국가들이 이득을 취하지 못했던 전 세계 유일한 국가였죠. 세계 최고 규모의 국토를 가진 중국과 경제대국이라던 일본이라는 국가 사이에서 한국은 끝까지 영토를 빼앗기지 않았고 자국의 문화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오히려 지배 국가들을 상대로 늘 이득을 취해온 국가인 동시에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의 강대국을 마치 동네 아저씨 보듯 손쉽게 대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국가였습니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그들의 역사가 보여준 바와 같이 상대가 누구더라도 늘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한국은
가난을 겪어본 적 또한 있기 때문에 빈곤의 감정을 이해하는 사람들이고, 이러한 이들의 경험은 상대적으로 약소국 사람들을 관대하게 포용하는 자세를 갖게 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한국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왜 회사에서 한국인들에게 유독 어떠한 차별 행위도 하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고, 저는 회사 휴가 시즌에 그런 한국이라는 나라를 경험해 보고자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도 심장이 떨리더군요. 유구한 역사를 가진 한국이 정말 대단한 국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그런 한국이라는 나라에 두 발을 딛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도착한 한국은 정말 믿기 힘든 정도의 엄청난 기술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제가 태어난 미국보다도 어쩌면 비슷한 수준이거나 어떤 부분에서는 오히려 한국이 더 훌륭해 보이기도 했으니까요. 공항에서부터 제가 숙소에 가기까지 모든 순간마다 사람을 대하는 건 체계화된 사회적 시스템이었습니다.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닌 사람이 편리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었어요. 이를테면 낯선 사람이 한국의 어딘가에 있을 때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와 같은 시스템들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 미국만 하더라도 낯선 사람이 처음 와본 곳에 발을 딛게 되면 지도와 휴대폰 없이 그 어디도 찾아가기 힘들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주 섬세한 안내 시스템들이 작동하고 있어서 처음 한국을 찾는 사람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죠. 제가 한국을 직접 경험하면서 느낀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바로 조화로움이었어요. 이건 제가 세계 많은 국가들을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제가 아는 수준에서 한국은 유일했던 모습이었는데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의 도심은 타 유럽 국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유럽의 도시는 푸르른 녹색 풍경을 마주하기가 어렵습니다. 간간히 길가에 심어놓은 잡초들과 나무 몇 그루가 종종 보이는 것이 다였지만 한국의 도시는 높은 산과 녹색의 자연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죠. 자연과 현대화된 아름다운 건물의 조화로운 모습은 정말 이색적이었고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심지어 길가에 당연히 있어야 하는 전선주와 전선들조차 지하로 매몰하여 지저분한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죠. 이런 조화로움은 눈으로 보이는 거대한 도시 풍경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바로 음식 문화에서도 이런 조화로움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유럽은 채소만 먹는 비건인들이 있을 정도로 육식과 채소가 서로 다르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음식은 육류와 채소를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독특한 음식 문화가 있었던 것이죠. 육류를 먹으면서도 항상 채소를 곁들여 함께 섭취하다 보니 누가 보더라도 건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죠. 물론 맛은 말할 것도 없이 훌륭하고 말이죠. 왜 해외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음식이 최고라고 말하곤 했었는지 한국에 도착하고 단 한 끼 식사로 이해해버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사실 이 밖에도 한국은 유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진귀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걸 모두 말하기에는 아마 3박 4일이 걸려서야 모두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정말 독특했던 무인점포 시스템, 너무 편리했던 대중교통 시스템, 음식 문화 24시간 매장, 한국의 밤 한국인들의 친절까지. 그때 샌안토니오 트리니티 대학에서의 인터뷰에서 왜 저명한 미국의 경제학자가 다음 세대 세계를 이끌 민족성을 가진 나라는 단연코 한국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지 전 이제 그 말에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쉽게 생각해봐도 정말 말이 되지 않거든요. 한국의 국토는 타 유럽국들이나 강대국들에 비해 굉장히 작습니다. 인구도 5천만 명밖에 되지 않죠. 바로 옆 나라인 중국과 비교하면 20배도 작습니다. 심지어 일본과도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런데 세계에서 이 정도 수준의 강대국으로 평가받고 기술적 발전을 이룬 국가가 지금 영토의 딱 2배. 그리고 딱 2배의 인구를 가졌다면 정말 그 어느 국가도 한국을 쉽게 생각할 수 없었을 겁니다. 어찌 보면 지금 한국이 북한이라는 국가와 통일되지 않고 있음을 세계는
감사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한반도가 오로지 대한민국 주체라고 생각해보면 정말 압도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한국을 경험하고 다시 회사에 복귀하면서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모든 국가의 사람들은 한국의 위기 극복 능력과 위기를 대하는 대처 방식, 그 사람들의 관심사와 그 사람들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분명 눈여겨봐야 하고 이들의 움직임이 곧 다음 세대를 맞이할 핵심이 되는 열쇠일 수 있다는 생각 말입니다. 한국인들에게 완전히 매료되어 버리고만 저는 요즘 회사에서 한국인 분들을 만나면 괜히 겁부터 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한국인들의 따뜻한 미소에 완전 녹아버리고 말죠. 그래서 말인데 혹시 말입니다. 한국 남자분들은 어떤 여성들을 좋아하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사실 한국인 남자를 연인으로 만나보고 싶은데 우리 회사에 있는 한국인 분들은 저를 동료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혹시 알려주신다면 제가 한국인 남자를 만나는데 아주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이라는 위대하고 멋진 나라를 만날 수 있었음에 감사했고 그런 한국을 통해 큰 가르침을 얻을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공부를 통해 제가 나아갈 미래를 더욱더 밝고 가치 있게 만들어갈 수 있는 초석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질랜드 남섬에 있는 작은 마을에 소수의 중국인들이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마을에 들어온 중국인들은 뉴질랜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공존이라는 가치를 훼손하며 모든 걸 중국식으로 바꿔가기 시작하는데요. 그 중심에는 중국에서 악명 높기로 소문난 흑사회 조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흑사회는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이 마을에는 한국에서 이주해온 해병대 출신들이 지키고 있던 곳이라는 걸 말이죠. 과연 뉴질랜드 남섬의 이 작은 마을에서는 앞으로 대체 어떤 사건 사고들이 펼쳐졌을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크리스 파커. 뉴질랜드의 남섬에 살고 있는 남자입니다. 뉴질랜드는 원래 마오리족이라는 원주민이 살던 나라였는데 저희 백인들이 이주해 정착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뉴질랜드인들은 다른 민족과 문화를 존중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죠. 제가 살던 작은 마을 역시 서로를 존중하고 위해할 줄 아는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 마을에 중국인들이 마구 몰려들기 시작하더니 저희 마을은 지옥으로 변해버렸답니다. 처음 소수의 중국인들이 이주해 왔을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그들은 뉴질랜드가 영어권 국가이면서도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물가가 저렴하고 또 비교적 영주권을 따기 쉽기 때문에 이곳에 왔다고 대수롭지 않은 듯 말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중국인들은 점점 그 수를 불려갔어요. 그리고 중국인들이 머릿수를 늘려갈수록 그들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중국인들은 공존이라는 우리 마을의 가치를 훼손하고 중국식으로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먼저 그들은 간판을 한자로 바꿔서 달더군요. 뉴질랜드는 엄연히 영어를 쓰는 국가이고 뉴질랜드인 대다수는 한자를 전혀 모르는데 말이죠. 그런데도 한자 간판을 버젓이 내건다는 것은 우리 뉴질랜드인들을 배척하겠다는 뜻 아닌가요? 저는 이런 중국인들의 행태에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뉴질랜드는 이 땅의 원주민인 마오리족을 존중하는 뜻으로 거리에 있는 대부분의 간판에 영어와 마오리족 언어를 함께 써둘 정도로 공존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인데 이방인에 불과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망치는 것 같아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죠. 그런데 정말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던 것은 동물과 식물을 대하는 중국인들의 태도였어요. 뉴질랜드 사람들은 동물과 식물을 정말 아끼고 사랑해요. 키위가 주요 수출품인 것은 물론 혹여 자연을 해치기라도 할까 공장도 잘 짓지 않고 뉴질랜드인 스스로를 가리켜 키위라고 부를 정도죠. 우리가 자연을 아끼는 만큼 뉴질랜드는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깨끗한 환경을 자랑하는 국가라고 자부해요.
그런데 중국인들은 깨끗한 환경을 보존해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더군요. 그들은 마라탕이라는 음식을 먹으며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상한 식재료를 사용했고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마구잡이로 섞어서 버려댔어요.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아름답고 깨끗했던 우리 마을은 비위생적인 쓰레기 천지가 되어버렸죠. 그러자 우리 마을은 인근에서 차이나 시티로 불리며 집값과 땅값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월세 비용도 저렴해졌는데 그렇게 되자 모범적인 시민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몰려들기 시작했죠. 자연히 우리 마을에는 범죄가 발생하는 일이 늘었고 어느새 오후 5시만 되어도 상점들이 문을 닫고 도심이 텅 비어버리게 되었답니다. 평소 같았으면 활기차게 길거리를 오고 갔을 직장인들의 모습도 사라진 지 오래였죠. 그 대신 길거리를 채우고 있는 것은 노숙자 아니면 범죄자, 그도 아니면 중국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길거리에서 난동을 부리는 일이 잦았고 이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사는 일대에서는 해가 지면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죠. 결국 인근의 상권은 위축되다 못해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중국인들은 엄청난 자본력을 바탕으로 마을 인근의 규모가 큰 회사들을 사들였고 그 회사의 뉴질랜드 노동자들에게 갑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시간당 30달러를 받던 근로자들에게 갑자기 12달러만 주겠다고 통보를 하고 이를 거부하면 해고를 해버리는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였죠. 그러던 중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건 바로 우리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든 중국인들의 뒤에 악명 높은 중국 조폭 흑사회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흑사회는 전 세계에 퍼져 지하세계를 점령하고 있는 폭력 조직으로 굉장히 난폭하고 잔인무도한 것으로 유명하죠. 예전에 흑인 갱스터가 흑사회 멤버에게 무시하는 말을 내뱉었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변사체가 된 일화 때문에 미국의 최대 갱단도 흑사회는 건드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들은 주로 중국 교민들을 이용해 지역을 장악하는데 먼저 중국 교민들을 특정 지역에 침투시켜 차이나 시티를 형성하고 상권을 장악한 뒤 흑사회가 무력과 악명을 이용해 그 지역을 완전히 점령해버리는 것이었죠. 일단 흑사회가 자리를 잡으면 일정 기간마다 상인들에게 자릿세를 걷어갔고 만약 돈을 바치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무서운 놈들이 우리 마을에 들어왔다는 사실에 주민들은 절망했죠. 이제껏 살아온 삶의 터전을 버리고 이곳을 떠나야 하나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했던 중국인들의 천적이 등장하는데 그건 바로 한국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마을 사람들은 절망과 공포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고 게으른 경찰들 역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시내에서 작은 24시 한인마트를 운영하시던 김씨 아저씨네만은 다르더군요. 아니 그러고 보니 김씨 아저씨네뿐만이 아니었어요. 우리 동네에 사는 한국인 가족들은 전부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살고 있더군요. 평소처럼 청소를 하고 가게를 운영하고 이웃을 만나면 인사를 나누고 오히려 너무나 평소와 같아서 충격적일 정도였어요. 어안이 벙벙해진 마을 사람들은 한국인들에게 다가가 당신들은 흑사회가 무섭지도 않냐고 물었죠. 그러자 한국인들은 충격적인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중국인을 비롯한 흑사회가 발톱의 때만큼도 무섭지 않다고 하더군요. 저는 처음에 한국인들이 허풍을 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공포에 이성이 마비되었거나요. 그런데 한국인들의 자신감에는 뚜렷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과거 이미 흑사회를 잘근잘근 짓밟아버린 경험이 있더라고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세계로 세력을 확장해가던 흑사회는 한국의 서울 가리봉동 일대에도 조직원들을 보냈고 그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때만 해도 흑사회는 손쉽게 한국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각종 불법 사업에 뛰어들어 떼돈을 벌겠다는 단꿈에 빠져있던 순간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흑사파 조직원 7명이 구속되고 25명이 불구속 입건되며 한국에서 흑사회가 완전히 괴멸되어 버린 경이로운 일이 벌어진 것인데요. 이 사건의 뒤에는 한국인 특유의 단결력과 엄청난 전투력이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다른 국가의 상인들은 흑사회가 협박을 하면 그대로 무릎을 꿇어버리는데 한국의 상인들은 흑사파에게 겁을 먹기는커녕 그들에게 꺾이지 않는 기계를 보여주었다고 해요. 거기에 더해 흑사회 조직원이 숨어있는 장소를 신고하거나 자신이 목격한 것을 경찰에 적극적으로 증언하여 흑사파 일당을 소탕하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발맞춰 압도적인 무력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한국의 경찰들이 신속하게 출동하여 흑사회 조직원들을 박살낸 것이고요. 흑사회 놈들은 그 수법이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그런 놈들을 한 방에 때려 잡았다니 새삼 한국인들의 능력에 감탄하게 되더군요. 결국 저희는 믿을 것은 한국인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고 김씨 아저씨네를 비롯한 한국인들에게 부탁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마을을 좀먹고 있는 저 중국인들을 내쫓아달라고 말이죠. 그러자 김씨 아저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국인들은 끈질긴 경향이 있어요. 한번 이곳에 발을 들인 이상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건 긴 싸움이 될 거예요. 그래도 우리 모두 힘을 내서 싸워보도록 하죠. 한국인들은 위기가 닥치면 더 강해지거든요. 우리 절대로 나쁜 놈들에게 굴복하지 맙시다. 그날 이후 우리 마을 사람들은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인들에 대한 패배감과 두려움을 떨쳐내고 우리가 원래 살던 일상으로 돌아왔죠. 우리는 먼저 중국인들이 더럽힌 우리 마을을 깨끗하게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깨진 유리창이 있으면 튼튼한 유리로 갈아 끼우고 지저분한 낙서가 되어 있는 벽면은 깨끗하게 다시 칠했죠. 그러자 우범지대 같아 보여서 당장이라도 범죄가 일어날 것만 같아 보였던 우리 마을이 원래의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활기를 띠고 거리를 걸어 다녔고 그럴수록 마을은 점점 더 안전해졌죠. 물론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백인들 중에는 동양인을 무시하는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있고 그들은 우리가 왜 열등한 동양인의 지시에 따라야 하냐며 비협조적으로 나왔죠. 그들의 무례한 태도에 화를 내거나 우리를 도와주는 것을 중단할 법도 한데 한국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국인들은 이성과 논리로 백인들의 억지에 맞섰죠.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인들은 대체로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능이 높다고 하더군요. 그런 똑똑한 한국인들 덕분에 우리 마을 사람들은 별 탈 없이 하나로 똘똘 뭉칠 수 있었답니다. 이어서 한국인들은 다음 계획을 내놓았는데 그건 바로 중국인들이 장악한 시장을 다시 빼앗아 오는 것이었어요. 물론 합법적인 방법으로 말이죠. 한국인들이 내놓은 방안은 중국인들이 절대 따라할 수도 없고 강제로 빼앗아 갈 수도 없는 독창적인 것이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한국의 문화를 이용해 시장을 형성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요즘 전 세계에 한국의 드라마와 음악, 음식, 패션 등 모든 것이 주목받고 유행하기 때문에 가능한 계획이었죠. 먼저 우리는 한국 스타일의 주점을 연다는 광고를 SNS에 대대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가게들에는 요즘 유행하는 K-팝을 크게 틀고 한국에서 인기 있는 메뉴인 해물, 파전, 떡볶이, 양념치킨들을 준비했죠. 잠시 후 우리가 올린 광고를 본 젊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가게를 찾기 시작했고 우선 한국인들이 한국 스타일로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그 모습을 잘 보고 배우기로 했죠. 그런데 한국인들이 손님을 대하는 방식은 뉴질랜드인들과 정말 다르더군요. 먼저 한국인이 운영하는 가게의 편리한 점은 테이블에 벨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손님들이 직원을 부르고 싶을 때 그 벨을 누르면 띵동 소리가 나고 곧이어 재빠르게 직원이 달려와 주문을 받았는데 그건 정말 획기적으로 보였답니다. 사실 뉴질랜드 식당에서 직원을 부를 때는
난감한 경우가 많거든요. 아무리 불러도 직원이 못 듣는 경우도 있고 직원이 어디에 있는지 당초에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말이죠. 그런데 한국의 테이블에는 벨이 있으니까 손님이 큰 목소리를 낼 필요도 없고 직원을 찾아 두리번거릴 필요도 없어서 매우 편리해 보였어요. 나중에 알아보니 한국인들은 편리함과 효율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던데 그래서 이런 센스 있는 발명품이 만들어진 것 같았죠. 또 한국은 손님이 주문한 메인 메뉴 외에도 팝콘이나 젤리 같은 사이드 메뉴를 주고 그것들을 별도의 추가 금액 없이 계속해서 리필해주더군요. 의아해진 저는 손님들이 사이드 메뉴만 계속 리필해 먹으면 가게 입장에서는 손해일 텐데 한국의 가게는 왜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돌아오는 답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성격 자체가 정이 많아서 원래 남을 챙겨주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돈도 돈이지만 손님을 맞이했으면 그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주고자 노력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저런 행동은 손님을 생각하는 진심 어린 마음에서 나왔다는 것인데 그 순간 저는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한국인들의 이런 상냥한 마음은 중국인들이 절대 베껴서 따라할 수 없는 것이겠구나. 이어서 활용 정점이 등장했는데 그건 바로 한국 음식이었죠. 냄새부터 고소하고 군침이 돌게 만드는 한국 음식은 비주얼도 환상적이었고 그 맛 또한 일품이었기 때문에 손님들은 저절로 엄지를 척 올렸답니다. 뉴질랜드 사람들에게 제일 인기가 많았던 음식은 해물떡볶이와 양념치킨이었는데 손님들은 대체 왜 매운데 자꾸 먹게 되는 거냐며 매워서 연신물을 마시면서도 손에서 포크를 내려놓지 못했답니다. 마지막으로 가게를 나설 때 이 모든 환상적인 서비스가 팁 없이 제공된다는 것을 알고는 손님들은 모두 한국 문화의 매력에 풍덩 빠져버렸죠. 우리 마을의 한국 가게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더니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2호점에 이어 3호점까지 내야 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랬는데도 손님들이 계속 몰려들어 줄을 서고 기다리는 탓에 감당이 되지 않을 정도였답니다. 중국인들에 의해 일자리를 잃었던 우리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떼돈을 벌게 되었죠.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이 상황에 우리는 웃음꽃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한국인들이 만들어준 이 기적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지경이었죠. 우리는 여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위대한 한국 문화의 힘에 더 기대어 보기로 했어요. 김씨 아저씨에게 또 다른 아이디어가 없냐고 물었더니 잠시 고민하던 아저씨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한국의 술인 소주와 막걸리를 팔아 이만큼 성공했으니 이번에는 한국의 전통차를 팔아볼까요? 그렇게 한국의 전통 찻집이라는 다음 계획이 실행되었고 우리는 그곳에서 식혜와 약과를 팔기 시작했어요. 우리 마을은 이미 한국 문화로 유명세를 탔기 때문에 관광객들은 자연스럽게 전통 찻집에도 호기심을 가졌고 이내 달큰한 식혜와 오묘한 약과의 맛에 빠져들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 전통 찻집 역시 대박을 쳤고 우리 마을은 연일성시를 이루게 되었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악취가 진동하던 우범지대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한국인들에게 감사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죠. 그런데 중국인들은 우리 마을의 이런 변화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막강한 자본력과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인원수를 바탕으로 뉴질랜드를 장악하려 했는데 그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세계에서 제일 막강하다는 미국에 침투하는 것조차 성공한 흑사회인데 고작 뉴질랜드라는 작은 나라 하나 어쩌지 못하고 있다는 게 그들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죠. 아마 흑사회는 아주 쉽게 뉴질랜드를 손에 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늘 그래왔듯 중국 교민들을 꾸역꾸역 밀어넣고 그들을 이용해 세력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었겠죠. 뉴질랜드의 경찰들이야 무력한 솜방망이들로 유명하니 우리를 더 얕잡아 보았을 겁니다. 어쩌면 어떤 부패한 경찰에게 뒷돈을 찔러주고 대충 합의를 볼 생각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우리 마을에는
호랑이 같은 한국인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었고, 계획이 틀어져 약이 바짝 오른 흑사회는 이제 본격적으로 무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흑사회는 자신들의 야욕을 숨길 생각조차도 없는 듯 여기저기서 행패를 부리며 자릿세를 내놓으라 협박을 해댔어요. 저들의 행패에 지쳐 우리 모두 이제는 진짜 마을을 떠나야 하나 생각하던 순간 김씨 아저씨는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그건 바로 자경단을 만들자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저 파렴치한 인간들 때문에 살던 곳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도망치듯 떠나야 합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요?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 저들의 폭력에 맞서 싸웁시다. 김씨 아저씨를 비롯한 한국인들은 결연한 의지를 불태웠고 흑사회의 무시무시한 협박에도 굴하지 않는 그들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한국인들의 뜻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일반인이 폭력배에게 맞선다는 것이 어쩌면 바보 같은 선택일지도 모르지만 용감한 한국인들을 보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겼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자경단을 결성했고 얼마 뒤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할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답니다. 먼저 우리는 김씨 아저씨를 자경단의 단장으로 추대했고 단장의 지휘 아래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단장은 자경단을 몇 개의 조로 나누었고 각각의 조들은 돌아가며 마을의 경계 근무를 섰어요. 우리의 물샐 틈 없는 감시 때문에 흑사회는 전처럼 마음대로 활개를 치고 다니지 못했고 가끔 막무가내로 쳐들어오는 흑사회가 있으면 한국인 자경단 대원들이 나서서 곧바로 처리해 주었어요. 사실 처음에 흑사회와 한국인의 싸움이 붙었을 때 저는 한국인이 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싸움이 본업인 사람과 일반인이 붙으면 일반인이 지는 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제 예상과 정반대였죠. 한국인의 펀치에 맞은 흑사회는 쌍코피를 흘리며 그대로 기절해버렸고 그 모습을 본 다른 흑사회 놈들은 꽁지가 빠지게 도망을 쳐버렸답니다. 저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깜짝 놀라 말문이 다 막혔는데 잠시 후 한국인들이 숨겨두었던 힘의 비밀을 알게 되었답니다. 알고 보니 평범한 마트 사장인 줄 알았던 김씨 아저씨는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해병대 대원이었던 것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인 아저씨들 역시 모두 군대를 다녀온 경험이 있고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라는 무술을 배웠다고 하더군요. 군대에서 실제 전투 기술을 배운 한국인들과 그냥 동네에서 패싸움이나 찔끔찔끔했던 중국 조직원들이 1대1로 붙었을 때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은 물론 먼지 나게 두드려 맞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던 것이었어요. 게다가 한국인들은 지켜야 할 대상이 있으면 더욱더 강해진다고 하더군요. 이것은 평범한 싸움이 아닌 나와 우리 가족이 뿌리내리고 살아갈 삶의 터전을 지키는 일이니 한국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진심이었고 그 어느 때보다 강해져 있었죠. 그런 한국인들을 상대하는 것은 단언컨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흑사회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것인지 아니면 뜨거운 맛을 더 보고 싶었던 것인지 우리 마을에 대대적인 공격을 해왔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시간에 기습적으로 말이죠. 아마 흑사회는 자경단이 잠든 틈에 재빨리 해치워버릴 계획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인이 이끄는 자경단을 건드리는 것은 정말이지 큰 실수였죠. 한국인은 이미 흑사회의 공격을 예측하고 경찰과 공조에 완벽한 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대체 이게 무슨 영문인지 몰라 당황하던 흑사회의 그 얼빠진 얼굴이란 지금 생각해도 정말 웃기네요. 저희가 어떻게 흑사회의 기습 공격을 예측할 수 있었냐고요. 그건 자경단의 박씨 아저씨 덕분인데. 씨 아저씨는 한국의 공대 출신으로 드론을 자유자재로 만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박씨 아저씨의 드론을 통해 흑사회 놈들이 아지트에서 뭘 계획하고 있는지 전부 알 수 있었고 그동안 모아온 CCTV 자료를 더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죠. 완벽한 증거를 들이밀자 엉덩이 무겁기로 소문난 뉴질랜드 경찰도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다시 말해 흑사회 놈들은 처음부터 한국인들의 손바닥 위에서 놀고 있었던 거랍니다. 그렇게 뉴질랜드를 차지하려던 흑사회의 야심찬 계획은
완벽하게 실패로 돌아갔고 혼란에 빠진 흑사회 놈들은 온통 넋이 나간 채 체포되었어요. 이게 다 강하고 똑똑한 한국인들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죠.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흑사회 놈들 깜냥도 안 되면서 왜 한국인들에게 덤볐던 걸까요?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옛말도 있는데 말이죠. 제발 이 일을 계기로 그들이 뭔가를 배웠기를 바랍니다. 그날 이후 우리 마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마을을 가꾸어 나갔어요. 언제 다시 커다란 위기가 닥쳐와도 흔들림 없이 버텨낼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인들이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마을 사람들이 나태해지려 할 때마다 강인한 정신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었고 근면 성실한 그들은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귀감이 되어 주었답니다. 모두가 깊이 아는 우범지대에서 사랑받는 도시로 거듭난 우리 마을을 보며 새삼 감탄하고 있을 때 김씨 아저씨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시더군요. 옛날에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가난한 나라였던 적이 있다고 하지만 새마을 운동과 온 국민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현재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강한 국가가 되었다고 그것이 너무 자랑스럽다는 이야기였죠. 저는 한국이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몰랐기에 깜짝 놀랐죠. 현재 제가 아는 한국은 세계 유행을 선도하고 10손가락 안에 드는 부유한 나라니까요. 저는 김씨 아저씨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아저씨, 한국은 석탄이나 석유 같은 지하 자원을 가진 나라도 아니고 미국처럼 땅이 넓은 것도 아니고 중국이나 인도처럼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닌데 무슨 저력이 있길래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자 김씨 아저씨는 빙그레 웃으시더니 한국이 가진 저력은 한국인 그 자체라고 하시더군요. 한국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외세의 침략을 겪었고 IMF라는 경제 위기, 기름 유출 사건 등의 위기도 겪었지만 그 모든 위기들을 국민들이 하나 되어 이겨낸 엄청난 저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고 그 저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왔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김씨 아저씨의 이야기에 빠져든 저는 더 자세히 이야기해 달라고 했고 아저씨는 이야기를 이어가셨죠. 옛날에 한국이 조선이라고 불리던 때였어. 그때 조선은 일본의 침략을 받았는데 상황이 어려워지자 백성들이 스스로 의병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나라를 지켰지. 심지어 여자와 아이들도 돌을 들고 일본군에 맞서 싸워 대승을 거두기도 했어.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멋진 민족이 또 있을까 싶더라고요. 한국인들은 그야말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한국과 한국인들에게 완전히 반해버린 저는 한국어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졌기 때문이죠. 그렇게 저는 바로 한국어 기초반에 등록했고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뒤늦게 어른이 되어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한국어는 배우기에 굉장히 어려운 언어더군요. 예를 들어 영어는 노랑이라는 색상을 두고 옐로우 일로만 표기하면 되지만 한국어에는 노랗다 누렇다 노르스름하다 노리끼리 하다 누렇게 떴다까지 너무나 많은 표현들이 존재하더라고요. 한국어 단어들을 외우다가 정말이지 울고 싶은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은 제게 끈기와 열정을 가르쳐 주었고 저는 배운 그대로 실천하기로 했죠. 그렇게 저는 한국어 공부를 이어나갔고 얼마 후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답니다. 한국어 공부를 하다 보니 한국에 대한 열망이 점점 커져갔고 결국 짧게라도 한국을 직접 경험해 보기로 한 거죠.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어찌나 설레던지요. 가슴이 너무 뛰어서 터질 지경이었답니다. 잠시 후 마침내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너무 좋아서 기절할 뻔했죠.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대로 아니 상상 이상으로 멋졌어요. 첨단의 끝을 달리는 최신 설비로 가득한 공항 내부도 세련됨. 그 자체인 한국인들도 지나치다시피 빠른 인터넷도 모든 것이 마음에 들었죠. 왜 이제껏 이별 세계를 모르고 살았나 싶을 정도였어요. 저는 한국에 일주일 머무를 계획이었는데 할 수만 있다면
일주일이 아니라 100년이라도 한국에 있고 싶었습니다. 요즘 저는 다시 뉴질랜드에 돌아와서 중국인들로부터 지켜낸 소중한 우리 마을을 잘 가꿔가고 있어요. 물론 흑사회와 있었던 일은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끔찍한 악몽이지만 그 일로 인해 한국인 아저씨들과 친해지고 한국이라는 멋진 나라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된 것은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한국과 한국인을 알게 된 뒤에 저는 마치 새로 태어난 것만 같은 기분이거든요. 성실한 한국인들을 보며 저 역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똑똑한 한국인들을 보며 저 역시 한국어라는 외국어 공부에 도전하게 되었고, 선진국 한국에 다녀온 뒤 저는 요즘 우리 뉴질랜드도 한국처럼 발전되면 좋겠다는 꿈을 꿉니다. 물론 저는 소시민일 뿐이니 나라 전체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우리 마을만이라도 한국을 본따서 조금씩 발전시켜 보려고 해요. 한국인들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기적을 보여준 것처럼 저 역시 끈기 있게 노력하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 도와준 한국인 분들에게 진심을 다해 감사함을 표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